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환 전문역 2종 2교시 국제무역 규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볼 거는 저희 신용장 통해 규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서 신용장 통해 규칙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좀 시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도 여기가 좀 양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좀 알기 쉽도록 설명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이 과목을 한번 좀 잘 준비해서 잘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바로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는 2페이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제 1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UCP 600이라 하는 그 명칭 쓰고 있는데요. 신용장 통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을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장은 이제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은 조건부 지급 보증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들은 그거겠죠. 일치하는 제시,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보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하게 됐을 때 신용장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칙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이거는 강제성은 없지만 요거는 일종의 이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 네, 서로 간에 이제 규칙을 따라서 내용들을 지키자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반드시 준거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법이라든지 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강제성이 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규칙이라는 것들, 특히 여기 보시면 이거는 ICC에서 만든 거거든요. 국제상업회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민간 기관에서 만든 것으로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통일화된 그런 내용들 적용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가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원문 같이 보겠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 범위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이거는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표현이 화환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화환신용장은 저희가 다큐멘터리 크레딧 이렇게 말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상업서류라 부르는 거 있어요. 선적서류. 저희가 뭐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운송서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험명세서 보험서류하고 포장명세서까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무역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서류가 있단 말이죠. 그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같이 제시하면서 한적서류하고 금융서류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금을 청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어떤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함께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를 저희가 화환신용장이라고 말을 씁니다. 화환,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외적 보시면, 여기 가로가 있는데, 보증신용장이라는 것들은 화환신용장이 아니라 이제 금융서류만 청구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희가 무역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발급되는 서류가 없는 상태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대금을 청구하는 금융서류만 있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무역 거래들보다는 무역이 아닌 그 밖의 거래, 어떤 용역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자본에 관련된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용된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화환신용장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만 보증신용장도 적용 대상에는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조항 자체가 화환신용장을 전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적용 가능한 범위라고 말을 쓰는 거죠. 보증신용장도 적용된다. 다만 적용 가능한 조 내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을 때 그 둘을 이제 적용하게 만드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은 신용장 통일규칙과 국내법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간 단체가 만든 것이고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법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만약에 혹시 조촉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국내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거문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문서로서 별도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 표시의 예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 적용에 관련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고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화한 신용장이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환 신용장이 있어요. 또는 이제 클린 신용장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 화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본식 표현이라 가지고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긴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선적 서류. 보통 여기서도 저희가 권리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화증권 등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만약 저희가 같은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대금 결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 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위탁해서 그 사람이 대신해서 대금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환이라고 말을 씁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수표라든지 약속어음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환어음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어음. 이제 어음인데 이제 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 누군가에게 대금 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요. 환어음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받을 사람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급해서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환이라는 것들은 이게 금융서류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선적서류하고 금융서류를 같이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은 화환 신용장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일정한 보증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은 이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 대금을 결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적 서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무역 거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보증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무역 거래가 아니라 무역 외의 거래,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무역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보증 신용장보다는 요거 있죠. 화환 신용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상업신용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혹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낼 수는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 62-600은 보증신용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는 이건 틀린 걸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 특정 조항의 변경 배제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 같은 경우는 딱 강제성이 없어서요. 이 내용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 이제 배제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신용장에 조건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무엇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을 정할 때는 UCP 600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조항의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서로 간에 합의해가지고 그 적용되는 거하고 되지 않는 것들을 나눠 배제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로 가볼게요.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총칙 파트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규칙에서는 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지은행. 자, 신용장 거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신용장 상의 그러니까 수익자. 다시 그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수출상, 네, 수출상이라 말 쓸게요. 네, 물건을 파는 기업하고 물건을 사는 기업이 있어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요 둘은 이제 매매 계약을 맺었겠죠.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수입상은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는데 대금 결제하는 방식을 신용장 거래로 하자라고 말하게 된 거죠. 네, 신용장 결제로 합시다 라고 말하게 된 거고, 그러면 수입상이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찾아간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과 거래하는 은행한테 가가지고 신용장 개설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요거를 저희가 신용장 개설 의뢰라고 말을 씁니다. 신용장 개설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은행은 이 수입상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죠.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라 하는 것들은 은행에서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담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대금 결제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입상이 대금 결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수입상이랑 여기는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은행 계좌에 수입상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일종의 예치금이라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입상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중에서 이제 일정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정해놓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담보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로 간에 약정을 맺으면 신용장 개설 약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용장 개설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신용장을 만들겠죠. 개설하게 될 것이고, 개설했기 때문에 명칭을 개설은행이라고 말을 씁니다. 신용장 개설한 은행은 요거를 수출상에게 보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수출상의 국가에 있는 자신과 이제 어떤 환거래를 하고 있는,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전자적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거래하는 은행한테 보통 통지 요청을 하게 되죠. 여기다 요청하게 되면 이때 이 은행이 통지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저희가 통지라고 말을 쓰거든요. 통지. 그래서 통지한 은행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통지은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개설된 신용장을 받아서 이제 수출상에게 통지를 하는 은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통지라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통지라는 이 의미 자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관상 또는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하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유효한 어떤 위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통지를 하게 되면 수출상은 통지받은 게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용장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신용장에서 조건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상은 이 조건에 대한 것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상은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열심히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먼저 보내고요. 물건을 실어 보내고, 즉 선적을 하고 나서 선적에 관련된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겠죠. 기본적으로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서류가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는 그걸 준비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쪽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과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 쳤을 때 그 은행한테 먼저 주고 이 은행이 이제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매입 의뢰 또는 매입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출상이 지금 발급한 준비했던 서류들을 대금 결제를 약속했던 이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만 요청하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도 보통은 수출상은 자신이 나중에 대금 결제 받을 거를
누군가에게 다른 은행한테 먼저 파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한테 제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미리 돈을 주시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돈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고 그걸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한 은행을 저희가 매입은행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 매입은행이 먼저 매입을 하게 되고요. 매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은행한테 상환 청구를 하는 형태로 가서 나중에 상환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죠.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청구 받았을 때 어쨌든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은 본인 역할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이 수입상한테 대금 결제에 대해서 청구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지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여기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서 이 개설한 것들을 여기는 수출상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신용장 거래에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수출상, 수입상이라는 표현은 매매계약에서의 그런 당사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게 빠지거든요.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하고 대금 결제를 받는 자하고의 둘 간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을 수출상이 아니라 수익상이라고 말을 씁니다. 수익상. 그러니까 신용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대금 결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수입상 같은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 요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 이렇게 말을 써요. 요걸 영어로 말해서 하게 되면은 applicant 라고 말을 쓰고 이 수익상은 beneficiary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지은행은 개설은행한테 요청을 받아서 통지의 요청을 받은 은행을 말한다. 통지 요청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한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장 개설 요청, 개설 의뢰, 개설 신청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은행 영업일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는 날짜, 하는 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업무 일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서 한 역할이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용장에 여기 이 규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들만 전제로 해서 영업 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신용장 통일처에 나와 있는 그런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영업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자 나오고요.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쵸? 신용장 개설을 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사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가 나옵니다. 아까 이건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가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조건부 지급 보증이거든요. 조건부 지급 확약 이렇게 말을 쓰는데 조건부라고 하는 것들이 서류가 일치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한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밑에 먼저 가볼게요. 저희가 넘겨보시면은 제시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크게 말씀드리면 행동을 하는 거, 행위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서류, 제시된 서류를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제시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죠. 인도라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가보면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된 서류 자체도 저희가 제시라고 말을 써요. 정확히 말하면 제시된 서류겠죠. 근데 그거를 제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보시면은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자체를 말할 수가 있겠죠. 일치하는 제시 두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이제 서류 이렇게 말해 봤을 때 일치하는 제시는 내가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맞춰서 또는 신용장 조건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일치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서도 행위가 되면서도 그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도 서류 내용 자체도 이제 특정한 그런 기준에 맞게끔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요. 신용장 조건이요. 신용장이 지금 개설됐잖아요. 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이게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일치가 돼야지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보시면 신용장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를 할 때 UCP 600이라 하는 것들을 준거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그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는 것들을 ISBP란 말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신용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은행들 간의 거래라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은행하고 여기 은행들 있잖아요. 다른 은행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신용장은 여기 제시 받으면 그냥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지하고 대금 결제 받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은행들 간에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관행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은행 관행도 같이 일치가 되어야 대금 결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확인이고요. 확인은 보니까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한다. 자, 확인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기 보시면은 신용장 거래는 여기 신용장을 개설했던 곳이랑 그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곳이랑 이 둘 간의 거래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예를 들면은 되게 불안한 상황이 빠져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은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수입상에 속해 있는 국가가 뭔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여기서 혹시라도 대금 결제를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연대보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설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서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그 대금 결제에 대한 보증을 하기를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은행이 그 은행에다가 별도의 다른 제3의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요청받은 은행에서 동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왔을 때 그 은행을 저희가 확인은행이라고 말을 씁니다. 확인은행. 그러니까 기본의 개념은 여기는 은행 말고요. 다른 제3의 은행이 똑같이 대금 결제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수익상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상이 아니고 수입자라 이렇게 쓸게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은행이 있는 게 좋긴 하겠죠. 확인은행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하잖아요. 대금 결제를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다 볼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불안하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다시 보게 되면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해서 그거에 더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매입이란 말이 나왔는데 결제와 매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먼저 가서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건 또는 요청에 의해서 신용장의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수건이라는 것들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이라는 것들은 개설은행으로부터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건 또는 요청, 은행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개설은행의 수건 또는 확인 요청, 그러니까 수건 또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 있잖아요. 개설은행이 아니고 제3의 은행한테서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확인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비수권 확인이라 말을 씁니다. 그렇죠. 수권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인증되지 않은 그런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UCP 600에서 말하는 그 확인에 대한 정의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용장에 대한 정의 가볼게요.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대금 결제에 대한 확약이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지급 보증인 거죠. 여기 가보니까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라는 게 조건이죠. 조건이 달려 있고요. 그에 대해서 달성이 된다면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 확약 또는 지급 보증을 말을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들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용장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신용장을 개설했던 은행하고요. 그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수익자가 된다 볼 수 있겠는데 될 수가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아까 봤던 것처럼 확인은행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확인은행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대금 결제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개설은행하고 확인은행하고 수익자 정도가 신용장 거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라 볼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취소가 뭐냐면은 이 셋 당사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셋 당사자의 전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누군가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취소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소 불가능하다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취소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원의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요청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신용장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를 가볼게요. 결제. 결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A, B, C가 있고요. 첫 번째, 신용장이 일람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일람 출급으로 지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람 지급 또는 일람 출급 또는 일람 불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이 용어가 쉽지 않은데 일람 지급, 일람 출급, 일람 불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한다, 돈을 준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어로 말을 쓰면은 assight라고 말했어요. assight. 사이트라는 게 본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assigh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람불, 일람출급, 일람지급, 일람출급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서류 제시했을 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형태를 일람지급 또는 일람출급이라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서류 제시해주면 내가 바로 대금 결제해주겠다 라는 조건이 바로 일람 지급 또는 일람 출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그거죠. 일람 지급을 약정했다면 일람 출급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저희가 결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연지급이 나와 있어요. 연지급. 연지급이 뭐냐면은 일종의 외상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지급. 나중에 준다는 거죠. 나중에 준다. 그래서 연지급이라는 것들은 제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대금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가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일정 기일이 경과됐을 때 그때 내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류 제시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지급에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연지급 확약이 뭐냐면요, 내가 나중에 만기 때, 내가 나중에 그 날짜 됐을 때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지급에 대한 확약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가 연지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수가 나와요. 인수. 환원이 인수를 약정했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원을 인수하고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수란 용어도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수가 뭔지 말씀드려 보면 이 인수라는 것들은 어세턴스를 말해요. 어세턴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대금 결제를 있잖아요. 대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수가 뭐냐면요,
환어음상에, 그러니까 어음상에 내가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고 그 문구에다가 자신의 서명을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 중에 연지급 확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연지급 확약은 여기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환어음을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로 별도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인수를 하는 것들은 반드시 환어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란 행위 자체가 환어음에다가 대금 결제를 약속하는 그런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인수라고 하는 거하고 환어음은 서로 분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은행 가볼게요. 이슈잉 뱅크 나와 있고요. 개설 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언급했던 신용장 개설 은행이 나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설 의뢰인이 요청을 해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개설을 하는 경우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뒤에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입 보겠습니다. 매입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에 동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인인 환원, 그다음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그 얼핏 보면은 무슨 말인지 싶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받을 날짜가 좀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요.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달을 기다렸다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한 달을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제3자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요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파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 있다. 받을 그런 권리를 제3자에게 판매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에 따라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만기 때 대금 결제하는 것들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매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매입. 쉽게 말하면 선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먼저 돈을 주고 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 매입 은행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은행한테 대금 결제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걸 기다렸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이 은행한테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중에 받을 돈 있는데 이거 대신 저를 위해 이거 저한테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럼 그거 은행에서 봤을 때 나중에 대금 결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굳이 거절을 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한다고 동의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에 따라서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만기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환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일단은 저희가 여기 신용장 결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것은 결제랑은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매입이라는 거하고 결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딱 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말하는 것이고 이 매입이라는 것들은 이 결제를 받기 전을 말하거든요. 결제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결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랑 매입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개념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대금 결제를 하기 전이란 말 쓰는 거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구매하는 것, 매수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에 동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인인 환원, 다음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라고 많이 나와 있죠.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된 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인인 환어음, 그다음에 그 환어음과 또는 서류를 사는 것을 말한다.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그 날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시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환 의무가 있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라고 돼 있죠.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 지급에 동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정은행 외의 은행이 지급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지정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정은행이 아닌 그 밖의 은행이 여기 개설은행이 대금 그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나와 있고, 즉 여기 있는 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지정은행이 그것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하는 그 시점 이전에라고 보면 됩니다. 지정은행 가보겠습니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있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은행이 대금 결제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은행이 직접 여기 대금 결제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요거에 대한 권한을 여기 수주장이 있는 나라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나라한테 그거를 대신해서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대금 결제를 하는 거 말고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리인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은 자신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좌를 트고 있는 은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본사와 지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나랑 거래를 하고 있는 제3의 어떤 은행이 있다 썼을 때 그 은행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 은행한테 대금 결제에 대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은행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정은행이 여기 있는 은행을 대신해가지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신용장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 방법이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신용장 이용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 더 쪼개보면,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일단은 지금 지급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와 매입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결제와 매입. 결제는 아까 봤었지만 저희가 또 요거를 지급과 인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수는 나중에 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거 아까 말했죠. 어음상에다가 나중에 만기 때 대금 결제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게 되고요. 이 지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일람 지급이 있고 연지급이 있는 거죠. 일람 지급은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는 것이 되는 거고, 연지급은 나중에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4가지가 되잖아요. 매입, 그 다음에 지급 중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가 있는 거죠. 4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는 다 결제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을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은행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리해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은행한테서 지정을 받은 은행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정을 미리 한다는 거죠. 보통은 다. 개설은행하고의 어떤 환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입은 2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매입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만 매입을 하라고 할 수가 있고, 2번째가 뭐냐면은 자유매입 신용장이 있거든요. 얘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상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매입을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은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지정된 은행인 거고, 그렇죠? 얘도 지정은행인 거고. 그래서 여기 가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아까 말했던 요거 있잖아요. 결제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입 제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정된 은행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매입 신용장이겠죠. 그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어떠한 은행이든지 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시 가볼게요. 제시는 신용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은행한테 서류를 내는 거, 요거를 저희가 제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도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제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 별로 없을 거고요. 보통 은행 통해서 가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저희가 제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일치한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서류,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가지고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시자 가보겠습니다.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쵸. 보통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라 그러면은 수익자가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수익자 말고도 다른 은행도 제시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볼게요. 이 조에 보니까 지금 실무 해설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좀 다 읽지는 않고 좀 몇 개만 골라서 볼게요. 쭉 가보겠습니다. 밑에 통지은행 가서 보니까요. 통지은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신용장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를 대신해서 이제 여기 같은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게 뭐냐면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로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견상 진정성 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해외 지점이나 RMA를 체결한 은행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RMA는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Relationship Management Application 이렇게 말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서로 간의 그런 거래가 트여져 있는 어떤 거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RMA를 체결한 은행이 된다. 일종의 이제 그런 약정이겠죠. 서로 간의 거래 약정. 그 다음에 수익자가 신용장을 통지받기를 원하는 은행이 개설은행과 RMA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견상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가 어려워서 개설은행과 최종통지는 모두 RMA를 체결한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은행하고 이 은행하고 이제 RMA가 있어서 체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요청해서 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은행하고 여기 은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운데 제3의 은행을 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은행하고 거래도 하고 있고 이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은행을 개입시켜가지고 이 은행을 통해가지고 여기한테 통지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얘랑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얘가 이렇게 요청해서 이렇게 통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여기를 제1통지은행, 여기 제2통지은행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설 의뢰인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수입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은행 영업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자 같은 경우도 수출상이 되는 게 맞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일치하는 제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이 신용장 자체에 대한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통계규칙에서의 적용 가능한 조항 UCP 600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 부르는 ISBP가 있는데 현재는 ISBP가 745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 버전인데요. 근데 그렇게 버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ISBP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745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책자 말고도 다른 은행 관행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7번 가보시면은 확인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확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독립적인 어떤 지급 보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가보면 확인은행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설은행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또는 수건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추가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말을 쓰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비수건 확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가보겠습니다. 신용장 나오고요.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있었지만 쉽게 보면은 조건부 지급 보증으로서, 지급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신용장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취소 불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고 이제 서로 간에 전원의 합의가 됐을 때, 동의가 됐을 때만 취소될 수 있는 신용장을 저희가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제는 저희 일람지급하고 연지급하고 인수가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의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개설을 한 은행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불보증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이제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말하는 게 뭐냐면, 매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용장이 말하는 매입이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매입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출, 환, 어음, 매입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쓰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용장의 이용 방식이 매입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을 할 때 매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때만 매입이 허용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매입이라는 것들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여기 있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만 되어 있다면 매입 약정 맺는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거랑 별개로 이제 신용장에서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를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요, 지금 그 매입하는 은행은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당사자 이외의 은행이 하는 행위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 결제랑 다르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것들은 결제를 받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보도록 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정은행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은행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제 행위를 맡겼을 때, 뭐 지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처럼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지정은행을 정하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매입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유매입 형태를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모든 은행이 다 지정은행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available with by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표시되는 것이 바로 지정은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제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하는 거죠.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 15번에서는 제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3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